네, 안녕하세요. 예, 염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타민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설이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져 갖고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눈이랑 이런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좀 추웠던 것 같고요. 예. 인간의 수명, 우리가 얼마나 살 건가. 근데 옛날에는 이 125세라는 게 참 멀게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5세도 굉장히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왜 이 125세가 나왔냐 하면은 미국의 이제 생물학자님께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세포를 가지고 이게 분할을 몇 번이나 할 건가. 근데 50번을 분할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 번 분할할 때 걸리는 시간이 뭔가 2.5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25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텔로미어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텔로미어 식단부터 텔로미어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텔로미어를 늘리게 되면은 이 수명도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럴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오래 살기 때문에 결국은 질병도 많이 걸리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많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생 증가로 인해서 복용할 약물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 오늘 외래에 왔던 어떤 분도 80대인 분인데 약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 많이들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심장질환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병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는데, 약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도 피곤한데 뭐 해결 방법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너무 늦게 진행이 된 상황에서 기능학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말 그대로 기능학은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줄기로 가고 나무 열매를 따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기능학 치료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병원 치료, 현대의학 치료를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조금 좋게 해준 다음에 기능학으로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대의학 치료로도 사실은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해 줬던 거는, 기능학 치료, 영양제보다는 병원 치료에 더 충실해 갖고 좀 더 거기에 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능학적인 치료를 다시 오면은 그때 제가 처방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제가 증가한다는 거. 우리가 똑같은 영양제를 먹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는 한 알만 먹어도 흡수가 잘 됐어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한 알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왜? 위장관이라든 세포, 그 다음에 장내 이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럴 때는 두 알을 먹어야 되고 세 알을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영양제가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영양제가 늘어나는 거는 약보다는 낫습니다. 영양제는 일반적으로 큰 부작용 없이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지만은, 약은 뭐냐?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이 항상 따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 개수가 많을수록 위험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한번 분석했어요. 특히 65세. 요새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진 않죠. 80이 넘어도 젊은 노인이라고 말 안 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김영석 박사님이라고 이제 연대 명예교수님, 102세인가 그분이 얘기하셨죠. 인생의 제일 황금기는 자기가 봤을 때 60에서 90세.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옛날보다는 이제 확실히 젊어지긴 것 같은데, 공단에서 자료하면은 65세 이상의 드신 분들의 약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특히 5개 이상 장기간 복용한 경우 4개 이하인 경우보다, 첫 번째는 사망할 위험이 25%나 많다는 거. 두 번째는 병원에 입원할 위험도 18%나 많다는 거.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처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실제 과별로 가다 보니까 내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과별로 가다 보니까 거기 선생님들은 거기에 맞는 약만 하나씩 처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를 돌다 보면은 굉장히 약들이 10몇 개가 되고 겹치는 약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적절한 처방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각 과마다 갈 때 혹시라도 그 선생님한테 이 약하고 지금 먹는 약하고 겹치는 거 없는지, 뭐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드셔야지, 안 그렇다 보면은 진짜 먹을 필요도 없는데 더 많은 약을 먹어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부작용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환자분들이 결국은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의 상호작용, 비타민과 약물의 상호작용하는데 비타민 하면은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는 비타민만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들, 뭐 식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어떤 분이 오면은 자기는 비타민 먹는다고 하는데 실제 비타민은 몇 가지 안 되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식품들이에요. 몸에 좋다는 식품들. 뭐 노니 주스도 있고 뭐 차가버섯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들 요새는 방송에서 워낙 많이 얘기가 되니까 콜라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그게 비타민인 줄 알고 이제 먹기 시작하고 부작용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비타민은 그 ADEK 지용성 비타민 4가지하고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구나 C, B1, B2, B3 해갖고 총 13가지를 비타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네랄이라고 하고 14가지, 칼슘, 마그네슘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이제 그 외 영양소로서 코엔자임, 규텐, 오메가3, 뭐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검증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아요. 근데 식품으로 어떤 하나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성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음식을 통해서 먹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약처럼 먹게 되면 영양제를 먹게 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비타민이 실제 약들을 먹는 거하고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까를 이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비타민의 영양소의 흡수율 변화를 주고요. 그리고 약물의 효과와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비타민을 먹어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약의 부작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먹고 어떤 약을 먹었을 때는 각각에 맞는 시간 그리고 각각에 맞는 효과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파린이라는 아니면은 그 혈액 응고제를 이런 혈액을 좀 묽게 하려고 하는 약을 먹었을 때 비타민 K를 먹게 되면 오히려 지혈작용을 혈액이 흐르는 걸 막아줘 버려갖고 피가 흐르는 걸 막게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내가 먹고 있는 약하고 영양제하고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질병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약이 중요합니다. 대신 질병이 없는 경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럼 내 상태에 따라서 약이 중요할지 비타민이 중요할 거는 결국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이상일 때 약을 처방해요. 근데 내 수치가 200보다는 높아요. 140에서 200까지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 220, 230일 때. 그러면은 이 상황일 때는 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생활 습관을 변하고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다면 그게 힘들 경우에는 퀘르세틴 같은 거를 먹어주는 게 좋다는 거. 아니면 중성지방이 높았을 때 이런 경우는 보통 150에서 200까지가 정상인데 그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보통 400 넘어갈 때 보통 중성지방 약을 처방합니다. 근데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메가3 같은 그 영양제를 통해서 수치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약을 먹고 어떨 때는 이제 영양제를 먹는다. 근데 너무 그 수치가 높은데도 영양제로만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시간을 점점 끌다 보면은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질병이 뭐 고지혈증도 있고 또 암도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부작용이라든지 독성, 위험 인자가 많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 장기간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약을 오랫동안 먹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부작용들은 오게 돼요. 실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약은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외에서 장기간 먹게 되면 반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혈압이 높다든지 콜레스테롤이 높다니 당뇨 수치가 높으면은 반드시 혈압약을 먹든지 고지혈증 약을 먹든지 당뇨약을 먹어줘야 돼. 그리고 떨어뜨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따라가줘서 이 수치를 더 떨어뜨리게 유지하면은 먹고 있는 약을 하나를 먹은 거를 반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예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고혈압이니까 약 먹으면 충분히 좋다고 하고 약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기 되면 또 약이 더 늘어나요. 한 알이 두 알이 되고 두 알이 세 알이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병원에 와서 약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알로 시켰는데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 알이 두 알이고 두 알이 되고 세 알이 된다는 얘기를 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식이요법, 생활 습관의 변화를 하질 않고
약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사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흡수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세 번째는 임산부들하고 수유부들이에요. 그런 경우를 옳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암만 내가 그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질병 치료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뭐냐면 영양을 결핍을 막아줘야 돼요. 만약 이제 아프리카 같이 기아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질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분들한테 말 그대로 영양제 좋은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결국은 빵이라든지 밥을 먼저 줘야 된다. 왜? 체중을 늘려줘야지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효과를 봅니다. 저희 병원은 주로 암 환자를 받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환자들이 대학병원 가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처음에는 치료 결과가 좋아요. 근데 체중이 빠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처음에는 치료 결과가 안 좋더라도 체중이 늘어나는 사람을 보면 나중에 치료 결과를 보면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거죠. 왜? 영양이 풍부하고 체력이 돼야만이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을 땐 결국은 내 체력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암만 좋은 치료, 암만 좋은 약을 먹더라도 해결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암 같은 병, 이런 경우들은 결국은 다양하게 이제 독자작용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여섯 번째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는 경우, 그리고 내 몸을 해치는 경우에 역시 그런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부작용과 독성이 생기는 기전, 보통 우리가 비타민은 수용성, 지용성 얘기하잖아요. 이 비타민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기전은 크게 흡수, 대사와 이용, 배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흡수는 뭐냐? 먹었을 때 흡수될 때 약물이나 비타민에 의해서 흡수가 방해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근데 대사라든지 결국은 이용하는데 결국은 이게 부딪혀갖고 제대로 대사도 안 되고 이용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먹으라 마나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배설입니다. 적절하게 배설이 되든지 아니면은 배설이 너무 많이 되든지 배설이 너무 안 돼갖고 내 몸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기전에 의해서 부작용과 독성이 생길 수 있다고 됩니다. 첫 번째 흡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약물이 장내 그 점막이나 위산도, 장관 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은 이제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비사코딜, 장 통과 속도를 증가시켜갖고 이런 영양성분들의 흡수를 저해한다는 거. 그리고 미네랄 오일, 그래갖고 물리적으로 장벽을 막아갖고 지용성 비타민, 칼슘, 인내 흡수를 막아버린 거. 콜레스테람이라고 해갖고 담즙과 결합하여 담즙의 재흡수를 방해하는 거. 이로 인해서 철분, 엽산, 지용성 비타민들 흡수가 저해됩니다. 이런 흡수와 연결된 비타민이나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둬야 돼요. 최소 먹기 전 2시간 전이나 먹은 후 한 4시간 정도. 이 정도 간격을 두고 먹어야지 결국은 흡수나 이런 것들을 방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슷한 시간에 먹게 되면 결국은 약효작용 때문에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사하고 이용에 관련되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약들이 보면 항경련제. 그러니까 보통 경련들이 생기는 경우들에 이제 쓰는 약인데요. 이 간에서 사이토클론 P450을 유도하여 비타민 D 대사를 촉진하여서 결국은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오래 있으면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경련제를 먹었던 환자나 어른들이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들이 많이 와요. 그런 경우들은 그분들은 또 햇빛 노출들을 그렇게 쉽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주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를 체크한다든지 아니면은 평상시에 비타민 D를 먹어서 이 뼈가 약해지는 걸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라든지 류마티스 약에 쓰고 있는 이제 메소트레세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엽산, 기량제로서 이제 작용하여 저장 엽산이 부족한 경우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 약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엽산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소니아자이드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 항결핵약이 있습니다. 이 결핵약은 비타민 B6, 6번하고 이제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결합해서 비타민 B6를 결핍을 유발시켜서 말초 신경병증 통증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결핵약을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약, 비타민 B6를 같이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설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먹은 다음에 우리 몸에서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더 빨리 배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오랫동안 몸에 남게 되면은 결국은 더 반작용과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약이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아스피린 먹으니까 뭐 대장암도 예방된다, 뭐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비타민C 배설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칼륨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영양 상태의 불균형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장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C를 꼭 충분히 섭취하고 칼륨 섭취도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 같은 거를 많이 먹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할 앞으로 내용은 이 뉴트리셔널 메디슨이라고 해갖고 알렌 게비 박사가 이제 쓴 책을 근거로 해서 얘기해 줍니다. 요새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의사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냥 근거 없이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근거로 해갖고 제가 오늘 내용들이 있고 이 책은 굉장히 두껍고 의사들이 많이 보는 기능학적 책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레퍼런스도 많고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오늘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용성 비타민 ADEK. 지용성 비타민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기름이 있어야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은 뭐냐? 다 기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약 형태로 되어 있으면 어떠냐?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기름이랑 같이 먹든지 식사 중에 같이 먹다든지 식후에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DEK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첫 번째 비타민 A. 비타민 A는 사실은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먹었던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렸을 때 토비컴이라고 해갖고 영양제 있었잖아요. 눈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 비타민 A를 알게 됐던 또 하나는 이제 2007년도인가 그때 이제 아프리카 학회 갔을 때 비타민 보내주기 운동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실명하고 또 하나 이제 사망률이 높다고 해서 이제 알게 됐던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NZ를 만들게 됐던 계기가 됐던 이제 거고요. 이 비타민 A는 우리 몸에서 면역을도 좋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 피부 이런 데 굉장히 좋게 있고 발육, 성장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07년도에 코펜하겐 쇼크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비타민 A를 먹었더니 오히려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늘어난다. 특히 흡연자가 폐암 발생률이 비타민 A 때문에 늘어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소아들은 상관이 없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A 복용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후로 종합 비타민 속에서 비타민 A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타민 A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비타민 A 결핍자들이죠. 그런 분들의 경우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비타민 A는 아스피린으로 인한 위궤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비타민 A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려주는 거고 감소시키고 피부 상처 회복에 피부도 상처가 났을 때 쉽게 회복이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부신 기능을 떨어뜨려줘 갖고 사실은 초반에는 조금 반짝하는 힘이 있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우리 면역력을 뿐만 아니라 피로가 오히려 더 쌓이게 만들 수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메소트레세이트 항암제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때 쓰는 약인데 이건 역시도 비타민 A는 이로 인한 위장관 점막 손상에 예방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비타민 A가 피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 중에서 이제 로아큐탄이라는 약이 있어요. 비타민 A 유도체인데 그게 이제 여드름을 좋게 해주는. 근데 그 약은 임산부들한테 이제 기형아를 출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임 여성 같은 경우는 비타민 A를 먹고 나선 3개월 동안은 임신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람이라는 담즙과 결합해서 이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약을 먹는 사람들은 최소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간격을 띄고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경구 피임약. 경구 피임약은 비타민 B군은 떨어뜨리는데
비타민 A 같은 건 오히려 혈중 농도를 올려갖고 간독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구 피임약 먹는 사람들은 비타민 A를 먹어서는 안 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게 그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인데 이게 비타민 A 유도체로서 이제 상품명으로는 로아큐탄인데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한교 사용에서는 비타민 A랑 이거 먹는 사람이 비타민 A를 추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이제 그 영양제, 비타민과는 어떤 상호관계가 있을까? 비타민 A하고 이제 제일 잘 맞는 조합이 뭐냐면 비타민 E예요. 비타민 A도 그렇고 비타민 E도 그렇고 지용성 비타민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장내 흡수와 조직 내 흡수를 증가시켜주고요. 또 하나는 비타민 A가 작용을 하고 나서 이제 활성산소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게가 독성을 유발시키는데 그거를 보완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E예요. 그래서 비타민 A를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비타민 E가 결합되어 있는 거를 먹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지용성 비타민 K. 비타민 K하고 비타민 A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비타민 A는 장내 세균에 생성되는 비타민 K2의 합성을 억제하고 비타민 K의 장내 작용을 방해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프로스럼빈 혈증을 해서 지혈이 안 되게 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A하고 비타민 K는 궁합이 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따로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은 면역력을 올려주고 피부 상처를 회복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 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아연이 결핍이 되면 비타민 A도 따라서 결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A하고 비타민 아연 같은 건 또 궁합이 잘 맞는 영양제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드 같은 경우는 비타민 A는 요드의 갑상선 내 흡수를 이제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요드는 사실은 애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성인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안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김이라든지 미역 이런 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요드 결핍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글 하나 올렸잖아요. 어떤 환자분이 눈떨림 때문에 병원에 와갖고 이제 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요드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요. 그래서 환자한테 물어봤더니 환자가 이제 인터넷에 거기서 보고 요드 먹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 가서 이제 요드를 이제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데 수치 자체가 이제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새로 이제 눈떨림이 생겼고 요드를 끊으니까 결국은 그 증세가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량원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타민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고 특히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먹는 게 검사 없이 먹는 게 좋지만은 지용성 비타민은 검사하면서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미네랄 같은 경우도 뭐 소량은 상관이 없지만은 많은 양을 먹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하고 나서 결핍이 확인되는 경우에 먹을 것입니다. 근데 왔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요드를 굉장히 고함량을 먹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검사를 해봤냐고 했더니 검사도 안 받고 그냥 먹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보통 영양소라는 거는 필요한 사람한테 먹는 거지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먹으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줘요. 3개만 먼저 먹어보고 한 몇 개월 먹은 다음에 필요하면은 하나하나 추가하라고. 지금처럼 방송 보고 유튜브 보고 강의 보고 한 알, 2알 세우다 보면은 너무 많은 영양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타민 D. 지금 비타민 D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처럼 비타민 D 결핍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반드시 먹어야 될 영양제 중에 하나라는 게 이제 비타민 D고요. 항경련제는 비타민 D 결핍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골다공증하고 골연화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경련제를 먹는 사람들은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결핵제도 역시 비타민 D 대사를 방해해서 비타민 D 결핍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도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바로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 치료 끝나서 호르몬 양성인 사람들 먹는 약인데 이거를 먹는 사람 역시 근육통뿐만 아니라 골결 때 골다공증을 많이 유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반드시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콜레스테람이라는 먹는 사람들은 이분은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꼭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는 게 오히려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혈중 비타민 D의 활성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골 소실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많이 먹는 사람들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다 이런 이유인데, 이런 경우는 칼슘과 더불어 비타민 D를 꼭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틴도 역시 스타틴을 먹는 사람들한테 이제 근육통이 생기는데, 코엔자임 Q10이 하나의 원인이고, 또 이분들의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비타민 D 결핍이 의외로 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타민 D를 먹어주면은 이 근육통을 예방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특별하게 어떤 영양제하고 사실은 상호 부딪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먹으면 먹었지 해가 되는 건 아니고, 특히 칼슘제를 먹을 때는 반드시 비타민 D가 있어야 됩니다. 칼슘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관벽에 칼슘만 쌓여서 동맥경화증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칼슘제를 많이 먹었더니 뼈가 튼튼한 게 아니라 경맥경화증이 생겨서 심근경색이라는 뇌졸중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비타민 D가 있는 거를 먹다든지 그런 식을 통해서 먹는 게 좋고, 최근에는 이제 말 그대로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얘기되는 칼슘에는 꼭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마그네슘이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K1하고 K2 이런 게 있어야지 칼슘이 제대로 뼈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뼈 튼튼하면은 칼슘제만 열심히 먹었는데, 최근에는 기능의학적이라든지 연구 데이터가 있으면서 칼슘제만 먹으면 안 된다. 비타민 D가 꼭 필요해야 된다. 그리고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K1, K2가 있어야만이 이 칼슘이 뼈라 제대로 가서 골다공증을 예방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이라든지 병원에서는 그냥 칼슘제만 처방하고 추가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필요한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개수를 줄여서 필요한 거를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 아스피린과 비타민 E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줘요. 그래서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출혈 경향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비타민 E는 최근에는 영양제로서 거의 먹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런 출혈 경향 때문에 다른 부작용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그래서 비타민 E는 주로 어디가 있냐면은 다른 영양제에 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양제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었지, 단독으로서 이제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거는 드물다고 있고요. 아까 콜레스테롤 하면은 말 그대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하고, 그리고 스타틴에 대한 근육통 예방하는 게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리바비딘이라고 하는 이제 C형 간염 치료제에 이제 비타민 C하고 E가 이걸로 인한 요용성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항정신병 약이, 비타민은 이걸로 항정신병 약으로 인한 지연성 운동 장애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경향이 있는 약물들 있잖아요. 와파린, 아스피린 이런 약들에 대해서는 비타민 E는 절대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메가3 같은 경우도 같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약들 자체가 피를 묽게 하는데, 그걸 같이 들게 출혈이 더 많이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본래 작용보다 더 나쁜 작용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서 쓰는 게 좋고요. 영양제로서는 이제 이런 불포화 지방산,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통 오메가3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때는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E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게 좋고요.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같이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이제 그랑 같이 쓸 때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비타민 C가 수용성이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E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쓸 때가 활성산소가 들어올 때 수용성도 작용하고 지용성도 작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늄이 결핍되면 비타민 E 결핍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고, 철분 같은 경우는 꼭 비타민 E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에서도 흡수를 방해해줘요. 그래서 철분제를 먹을 때는 항상 철분 단독으로 먹고, 다른 영양제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떨어뜨려주고 먹는 게 좋습니다. 단 비타민 C만 철분제의 흡수를 더 좋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엔자임 Q10, CoQ10도
비타민은 CoQ10의 흡수를 증가시켜서 혈중 간 내 CoQ10 농도를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에 CoQ10만 있는 것보다는 CoQ10 플러스 비타민 E가 같이 있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는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 아까 설명한 것처럼 비타민 E가 비타민 A의 장내 흡수와 조직 내 흡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 비타민 K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쓰는 영양제는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 쓰느냐? 말 그대로 그 칼슘제, 골다공증, 뼈를 튼튼하게 할 때 그때 한해서만 쓰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약으로는 거의 섭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항생제를 쓰게 되면 장류 세균이 죽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K는 원래 장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합성 생성이 감소돼서 이런 K 결핍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멍이 잘 닿는, 그래서 항생제 먹고 오히려 멍이 잘 되는 사람 경우가 다 이런 비타민 D K 결핍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비타민 K 콘틴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비타민 K가 그 제품을 이제 줄 수가 있고요. 그 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안 주고요. 또 하나 이제 항경련제 같은 경우도 K 반감기가 감소해서 비타민 K 결핍을 유발시켜서 출혈성 이제 그 경향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거. 또 하나 항암제 자체도 결국은 장내 흡수라든지 감내 대사를 방해해서 비타민 K 결핍을 유도할 수 있어서 출혈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약물을 쓸 때는 항시에 혹시라도 보고 혈액 검사를 해서 비타민 K가 결핍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K를 주고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K를 안 줍니다. 특히 와파린을 먹는 사람들은 비타민 K가 혹시라도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으면 그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게 와파린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 이제 빼고는 이제 먹으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비타민 K는 뼈, 칼슘, 그러니까 뼈 튼튼할 때만 먹지 일반적으로 특별히 먹는 영양제는 아니라는 거. 그 비타민 K는 비타민 E하고는 사실은 궁합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쓰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경우도 또 이 A 독성이 이제 저스럽은 혈증과 관련이 있어서 이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용성 비타민 B, C.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두 개밖에 없어. 근데 비타민 B군은 아시는 것처럼 1부터 해가고 10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보통 말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활성 비타민 B1 뭐 얘기하면서 젖산 축적을 없애주고 이제 활력을 주는 비타민 B1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구 피임약을 먹는 사람들은 이 비타민 B1 결핍을 유발시켜줘요. 근데 경구 피임약은 이 피임약은 비타민 B1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에 대해서 대부분 결핍을 유발시켜서 그래서 그 호모시스틴이 더 증가해서 뭐 혈전도 잘 생기고 막 그렇기 때문에 피임약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 비타민을 먹던지 비타민 B군이 있는 영양제를 꼭 반드시 먹어주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뇨제를 먹는 사람들 역시 소변 내 비타민 B군의 배출을 증가시켜서 결핍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피곤들이 더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 이제는 그 종합 비타민을 꼭 먹는데 일반적으로 이뇨제를 먹는 사람들은 뭐 이 붓는 사람들, 신장 뭐 이렇게 하고 일부 사람들이 비만 때문에 이뇨제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비만 때문에 이뇨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몸이 망가져요. 이뇨제를 먹다 보면. 근데 잘 모르고 이제 먹는 경우들이 있고 거기에 한번 또 중독되다 보면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처방이라다 뭐 어딘가에 그런 약이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물하고 영양제하고는 어떤 게 이제 관련이 하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마그네슘이에요. 그 마그네슘이 비타민 B1을 생물학적 활성력으로 바꾸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B1을 먹을 때는 마그네슘을 이제 가급적 같이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B1에 관련된 다양한 효소들이 있거든요. 엔자임들이. 그때는 반드시 마그네슘이 꼭 들어가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1이 둘 다 결핍이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 비타민 B1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을 먼저 줘야 돼요. 왜? 비타민 B1을 먼저 주게 되면은 마그네슘을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럼 마그네슘 결핍은 계속 더 심해진다는 거죠.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 뭐냐? 세포들이 에너지도 생성이 못 되고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이제
먼저 주는데 그 마그네슘 결핍되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눈떨림 있는 사람들. 그 눈떨림 있는 사람들이 마그네슘 결핍이 있어요. 약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도 심하게 잘 오고요. 그런 경우들은 먼저 마그네슘을 주고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 리포익산이라고 해갖고 보통 당뇨 환자들이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 이 비타민 B1 결핍이 있게 되면은 알파 리포익산을 투여하면은 이거의 독성이 이제 더 잘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 리포익산을 주기 전에 비타민 B1을 보충을 해주고 이거를 주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우리가 이제 그 비타민을 먹게 되면은 소변 색깔이 노랗게 변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 때문에 그렇다고 옛날엔 그랬죠. 근데 비타민 C는 아시는 것처럼 소변 색깔이 하얗습니다. 비타민 C는 하얀색이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왜 노라냐? 바로 이 리보플라빈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영양제 중에서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는 사람 먹는 사람이 소변 색깔이 노랗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항경령제를 먹는 사람들은 비타민 B2의 이제 소변 내 배출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경제를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이제 그 진정제가 있는데 이거를 먹는 사람도 역시 소변 내 배출을 증가시켜서 이런 그 비타민 B2 결핍을 유발시켜요. 비타민 B2 결핍을 시키면 오히려 이제 정신과적인 증상들을 더 많이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피임약,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결핍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항암제 중에서는 아드리아마이신이라는 이제 항암제 있어요. 빨간 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약이 심장 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B군이 이 심장 독성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비타민 B군보다 더 좋은 거는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래서 이 약은 주로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맞는 항암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래서 병원에서 항상 외래 진료 때 유방암 환자들한테 빨간 약 맞냐 물어보고 맞으면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2년 동안은 꼭 먹으라고 그래요. 왜?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심장이 나빠지면은 그것 때문에 더 숨이 차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보플라빈은 이제 영양소로서는 이제 칼슘이 이 비타민 B2 그 리보플라빈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베타인이라는 또 영양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비타민 B2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나야신, 니아신이라고 보통 말하고, 옛날에 한참 이 니아신 요법이라고 그 고용량의 이제 B3를 많이 먹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먹었냐? 고지혈증 환자들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약을 먹게 되면 홍조가 올 수 있고 간독성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일시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먹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이거보다 더 좋은 퀘르세틴이 나왔어요. 양파 껍질에 있는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낮춰주기 때문에 굳이 비타민 B3를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먹는 게 더 낫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 약은 역시 항경련제, 이게 비타민 B3를 유발시켜서 펠라그라라는 비타민 B3 그 결핍증을 유발시켜 주고요. 그리고 아스피린을 먹을 때는 이제 비타민 B3로 생긴 홍조 열감들을 감소시키지만은 가려움증은 감소시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틴이 이제 고지혈증을 떨어뜨리잖아요. 비타민 C3도 이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주게 되면 오히려 독성이 더 증가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타틴 먹는 사람들은 B3를 먹지 않는 게 오히려 최근에는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소니아자나이드라고 해갖고 이제 결핵약인데 이거니까 이제 나야신아마디와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그 B3의 이제 흡수와 대사를 방해를 시켜서 결핍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로서는 뭐 특별한 대부분에게 영양소에 큰 차이는 없고요. 이게 이제 그 L-트립토판, 이제 그 수면하고 이제 관련된 그런 영양소인데 이게 니아신아마이드가 이제 간에서 트립토판을 분해하는 효세를 억제하여 L-트립토판의 효능을 더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3, B5 이제 펜토탄산을 갖고 이거는 활력 비타민의 대표적인 건데 이거는 특별히 약물하고 부딪히는 약들이 크게 없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제로서는 구리가 결핍할 때 이 펜토탄산 필요량이 더 증가되고 합니다. B3, B5만 특별하게 먹는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비타민 B군이랑 같이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또 영양제 중에 하나 피리독신, 비타민 B6라고 해갖고 이 약들이 이제 먹는데 이 B6는 6, 9, 12 해갖고 엽산, 비타민 B12와 함께 호모시스틴을 떨어뜨려줘요. 호모시스틴이 높으면은 동맥경화증이 증가해서 결국은 뇌졸중, 심장마비를 올 수 유발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B6인데 첫 번째 이제 아미트립틸린이라는 항우울제가 있는데 이거를 복용한 후에 양쪽 발의 통증과 이상광을 호소한 여자에게 비타민 B6를 복용할 때 호전했다는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걸로 인해서 B6에 이제 이 사람 같은 결핍이 왔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경련제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거는 이제 비타민 B6를 감소시키고 또 하나 B6는 그 항경련제 약물의 수치를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항경련제를 먹는 분들은 비타민 B군화는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임약 같은 경우는 역시 B6 결핍을 유도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을 꼭 줘야 된다는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클로세린이라고 하는 것 약도 이 비타민 B6의 배출을 증가시켜 비타민 B6 결핍을 유도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니소지아나이드 이제 결핵약인데 이거를 결핍을 유발시켜서 말초 신경병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결핵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비타민 B6를 복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들을 보게 되면은 본인하고 안 맞는 것들도 되게 맞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이 있으면은 이 영양제라든지 거기에 겹치는지를 한번 보고 먹든지 추가적으로 다른 거를 흡수하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6하고 제일 잘 궁합이 맞는 건 뭐냐?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의 세포 내 흡수를 증가시켜주고요. 마그네슘은 비타민 B6의 세포 내 흡수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들어왔을 때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세포 내에 마그네슘도 비타민 B6도 잘 들어가서 효과를 더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비타민C가 이제 신장결석을 유발시킨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옥살산을 생기는데 이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6를 주게 되면은 그 비타민C로 생길 수 있는 신장결석을 최소 6분의 1에서 많게는 300분의 1까지 줄여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장결석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C를 꼭 먹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6라는 영양제를 같이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엽산과 비타민 B6는 서로의 이용률을 증가시켜서 호모시스틴 수치를 감소하기 때문에 비타민 B6만 먹는 것보다는 엽산이라든지 B12가 같이 있는 영양제를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6는 아연의 요구량을 증가시켜서 아연 소비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6를 먹는 사람은 아연을 같이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립토판,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뇌로의 흡수를 증가시켜서 L-트립토판의 항우울 효과를 증가시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을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B6를 같이 먹는 게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뭐냐? 바로 비타민 B6예요. 비타민 B6가 깨졌을 때 뇌에 이제 뉴로트랜스미터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상 검사하면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6번째인가가 신경 전달 물질 채널들이 막 나와요. 거기에 주의 이상이 나오면 바로 비타민 B6의 이상이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오틴은 전에는 거의 관심도 없던 영양제 중에 하나였다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나와요. 왜? 이게 바로 이제 탈모 영양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때문에 맥주효모하고 비오틴. 그래서 이제 그런 최근에 이런 단독요법 많이 나오는데 항경련제를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오틴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이 항경련제 자체가 비오틴의 대사를 이제 증가시켜 준다는 거. 그리고 장내 흡수를 막기 때문에 항경련제를 먹는 사람들은 비오틴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은 반드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토탄산을 소량은 먹을 때는 상관없지만 펜토탄산만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비오틴의 흡수를 경쟁적으로 방해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토탄산도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머리카락, 손톱 이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그 비오틴을 먹을 때는 이거를 적정 용량 이하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엽산 비타민 B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 중에 하나고요. 항경련제, 피임약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엽산의 이제 결핍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로세틴이라고 해서 항우울제가 있어요. 이때는 여성에서 이제 엽산이 플로세틴의 효과를 올리고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거 메소트레세이트.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뭐 항암 치료 받는데 쓰는 약인데 이거는 엽산 결핍을 갖고 오기 때문에 반드시 엽산을 먹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영양제하고는 어떤 관련인가? 비타민 B12하고 B6인데 엽산하고는 제일 잘 맞는 조합들이에요. 그래서 엽산을 먹게 되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어줘야지 엽산만 먹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비타민 B12 결핍이 올 수가 있다는 거. 그러게 되면 신경병성 통증이 나와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왜? 엽산은 비타민 B12의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비타민 B12는 또 엽산의 요구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엽산이라는 B12 결핍이 오면 신경병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B12를 같이 쓰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 중에는 엽산 단독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B6도 똑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요구량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단독보다는 같이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엽산 단독제보다는 반드시 6, 9, 12가 같이 있는 영양제를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12, 코발라민. 이 비타민 B12는 다른 비타민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식물성,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없는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왜? 얘는 주로 동물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비타민 12 결핍으로 인해서 결국은 빈혈들이 잘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채식하면 철분만 빈혈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B12 결핍이에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는 비타민 B12 주사를 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산제 같은 경우는 음식 속에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해서 비타민 B12 결핍을 가져와서 이제 빈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위 점막에 손상을 줘서 내적 인자 분비를 감소시켜서 비타민 B12 결핍이 오는데 왜 이 내적 인자가 분비가 감소되면은 비타민 B12 결핍이 오느냐? 그거는 위에 있는 내적 인자가 있어야만이 비타민 B12가 그거와 결합해서 흡수가 돼요. 근데 만약 위에 내적 인자, 인트린식 팩터가 없다고 하면 비타민 B12를 암만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위암 환자분들이. 위암 환자들이 위를 잘라버려요. 그러면은 위가 없기 때문에 내적 인자, 인트린식 팩터 분비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비타민 B12를 암만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꼭 엉덩이 주사를 맞게 돼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콜키친이라고 해갖고 이제 통풍 환자도 결국은 이 약이 내적 인자를 감소시켜서 B12 결핍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피임약도 그럴 수 있고 스테로이드, 메폴민 이런 약들이 대부분 이제 결핍으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그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하고는 엽산이에요. 엽산은 같이 먹으면은 상승 효과가 있는 반면 따로따로 먹게 되면 오히려 반작용으로 작용해서 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6, 9, 12가 있는 영양제를 먹어야지 엽산 단독제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 영양제 중에서는 비타민 C가 가장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 C가 결핍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괴혈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는 부족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지만은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은 절대 버틸 수가 없다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알루미늄 제산제. 이걸 먹게 되면 결국은 동시에 먹게 되면은 알루미늄 흡수가 증가돼서 체내뼈에 이제 알루미늄 농도가 증가되고 골다공증
알츠하이머 이제 발생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하고 알루미늄 제산제는 동시에 먹지 말고 따로따로 띄어서 먹으라고 되어 있고요. 항정신병 약을 먹게 되면은 비타민 C는 항정신병 약의 혈중 농도를 이제 25%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스피린은 이제 그 C의 소변 내 이제 배출을 증가시켜 혈중 비타민 C 농도를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타민 C를 먹는 게 좋게 됐고, 그리고 경구 피임약은 혈중 비타민 C 농도를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약들도 결국 먹는 게 좋고, 아드리아마이신이 심장 독성이 있는데 그때 비타민 C가 예방한다고 하지만은 비타민 C보다는 코엔자임 Q10이 훨씬 더 좋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비타민 C가 스테로이드로 인한 호중구 기능 이상을 교정할 수가 이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C가 혈중 농도를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그 C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와파린은 고용량의 비타민 C가 그 와파린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 없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와파린을 먹는 사람들은 뭐 1g이든 2g 이렇게 저용량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10g 이상 막 고용량 먹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제하고의 관계에서는 이거 떨어져 갖고 안 되겠네. 영양제하고 관계에서는 비타민 C가 이제 철분의 흡수를 이제 증가시켜 줘서 철분하고는 비타민 C가 오히려 잘 맞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비타민 C가 구리의 흡수 조직 내 농도를 감소시켜서 이제 구리의 결핍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보노이드예요. 그래서 플라보노이드하고는 비타민 C가 상승 효과를 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플라보노이드 가장 대표적인 게 퀘르세틴이잖아요. 퀘르세틴은 비타민 C의 산화를 억제해줘서 비타민 C를 용량을 더 적게 써도 상승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만 먹는 것보다는 퀘르세틴을 병행했을 때가 상승 효과가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토피, 비염, 알러지 있는 사람들한테 비타민 C도 좋지만은 퀘르세틴을 같이 복용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은 14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5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먹는 게 요 미네랄이고요. 첫 번째 이제 칼슘, 미네랄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고, 옛날에는 정말 2010년도, 2000년도만 해도 영양제 중에 제일 많이 팔렸던 영양제가 바로 칼슘제예요. 근데 2008년인가 9년도에 이제 그 비타민 D 결핍이라는 논문이 나온 후로 결국은 칼슘제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칼슘제 암만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났고, 두 번째는 칼슘제만 먹었더니 동맥경화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발생이 이제 증가된다는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는 칼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산제, 칼슘은 위산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제산제는 위산을 억제하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이제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항경련제, 비타민 D 결핍을 유도함으로 칼슘의 이제 위장 내 흡수를 감소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경련제를 먹는 사람들은 비타민 D를 꼭 먼저 보충해 준다는 거. 그리고 콜레스테라민 자체도 또 하나 비타민 D 흡수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라민이나 시간 간격을 또 하나 되고, 그러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결국은 칼슘 흡수도 이제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내로 오히려 칼슘 배출을 이제 일부 이제 씨아자이 같은 경우는 칼슘 내 소변 내 배출을 감소시켜서 오히려 이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로로퀴놀론이라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 약을 칼슘이랑 같이 먹게 되면은 결국은 약물의 흡수를 막아버려요. 원래 이제 항생제를 먹는 이유는 결국은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칼슘제하고 이 항생제는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떨어뜨려 놓고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또 레보사이로신이라고 해갖고 이제 갑상선 약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칼슘이 이 약물의 흡수를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슘제들은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띄워놓게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영양제와 관계는 어떠냐? 칼슘하고 제일 조합이 잘 맞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제만 먹는 것보다는 반드시 마그네슘이랑 이제 같이 먹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칼슘이 마그네슘 요구량을 증가시켜 버려요. 그래서 칼슘제만 먹으면 마그네슘 결핍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데, 그럼 비율이 어떤 게 제일 좋냐? 그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2대1이 가장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보면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비율 2대1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철분제는 칼슘과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먹어야 되고, 철분제는 꼭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하고도 같이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하고도 사실은 칼슘이 서로 흡수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나 빠졌는데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칼슘의 이제 흡수를 좋게 해주기 때문에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비타민 K가 있는데, 비타민 K하고 K2 같은 경우는 칼슘이 뼈로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뼈가 안 좋아서 칼슘제를 먹는 사람들은 얘기한 것처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K를 같이 병행해서 먹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사실은 옛날에는 마그네슘 결핍이 없는데 최근에 마그네슘 결핍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 결핍을 굉장히 많이 유도됩니다. 그 첫 사인으로 나타난 게 뭐냐? 눈 여기가 떨리는 거, 그리고 발이 이제 덜덜덜 떨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느냐? 혈액 검사를 해야만 하는데, 혈액 검사에서 마그네슘 결핍이 나올 점은 굉장히 심각한 경우예요. 그럼 그 전 단계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먹어보면 알아요. 마그네슘을 먹어봤을 때 얘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근데 뭐 한두 번 먹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정도는 먹어봤을 때 효과를 봐야 되고, 그보다 더 빨리 알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번 맞아보면 돼요. 마그네슘 주사. 마그네슘 주사를 맞으면은 그 증세가 바로 좋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마그네슘 결핍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마그네슘제를 추가적으로 먹는 게 좋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제산제를 먹게 되면은 이제 마그네슘 흡수를 막아서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중에서 이제 아미노글루코사이드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이거는 신장 내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켜서 마그네슘 결핍을 유도하시는 거. 반대로 AC 이니비터라고 하고 이제 혈압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소변 내 마그네슘 배출을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오히려 과잉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신병 약들이 이제 또 마그네슘 결핍을 유도해서 우울증, 긴장, 안절부절, 환각 증세들에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고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베타2 효연제라고 갖고 이제 심장이 막 뛰는 사람들 이제 좀 떨어뜨리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약들이 이제 보통 마그네슘과 칼륨의 결핍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부정맥이라든지 돌연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쓰는 사람들도 반드시 마그네슘하고 칼륨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중에서 시스플라틴, 가장 대표적인 항암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신장대 마그네슘의 이제 배출을 증가시켜 갖고 90%가 마그네슘 결핍이 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스플라틴을 쓰는 사람들은, 항암제를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그네슘을 섭취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주사로서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항암제 맞는 사람들이 비타민 주사를 많이 맞아요. 그때 비타민 주사에는 마그네슘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임약들 역시 마그네슘 수치를 떨어뜨려줘서 피임약 먹고 나서 오히려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오는 이유가 그리고 떨림 이런 것들이 다 마그네슘 결핍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약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사이클로스폴린도 역시 배출 결핍들, 디곡신, 우리가 심장약인데 이것도 배출을 증가해서 마그네슘 결핍이 오고, 이뇨제도 역시 또 배출을 증가시켜서 마그네슘 결핍으로 오게 되고, 스테로이드도 마그네슘 소실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항암제가 있고, 스타틴은 이제 보통은 이제 고지혈증 약에 쓰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마그네슘 결핍으로 올 수가 있고, 그리고 갑상선 약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는 사람들, 과다하게 오랫동안 먹는 사람들은 하나 꼭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 결핍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의외로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요번에 이제 자료 찾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 의외로 내가 봤던 환자들 중에서 내가 놓쳤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영양제하고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칼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슘 섭취가 늘어나면은 그 마그네슘 요구량이 증가해서 마그네슘 결핍이 오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칼슘제를 먹는 사람들은 마그네슘을 함께 먹는 게 좋고, 이때 비율은 2대1이 가장 이상적이더라.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 B6하고 마그네슘은 또 이게 조합이 잘 맞는 영양제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먹었을 때 세포 내 흡수가 훨씬 더 잘 되더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티아민, 비타민 B1이죠. 이게 이제 활성형으로 바뀔 때는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아연 같은 경우는 또 마그네슘 흡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분제는 사실은 옛날에는 정말 선물용으로 많이 사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어지러워, 힘없어, 기운하면 기본적으로 먹으라고 하는 게 철분제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철분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일부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철분 결핍이 아니라 그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어지럼증이라든지 피곤이 너무 쌓여서 그런 거지 절대 철분 결핍이 아니어도. 근데 철분은 그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이 있어요. 만약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철분제가 들어갔고 결국은 적혈구라든지 헤모글로빈이 생성해서 빈혈을 없애주기 때문에 활력이 늘어나는데, 빈혈이 없는 사람들한테 철분이 들어가면 활성산소로 쟁여요. 그럼 그 활성산소가 결국은 이제 그 간, 그리고 심장, 그 다음에 콩팥 이런 데다 쌓여갖고 결국은 이제 오히려 붓게 만들어서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혈액 검사를 반드시 한 후에 이 철분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주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항암제를 쓰는 경우에 빈혈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철분제 암만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철분 주사를 맞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해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워낙 환자가 많고 주사실에 환자가 많기 때문에 철분 주사를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동네 병원 가서 철분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약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제산제는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AC 이니비터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철분이 이게 흡수를 막아서 결국은 이제 이 효과를 떨어뜨려 줄 수가 있어.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결국은 기침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약. 이 철분이 골다공증 약의 흡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은 두고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로퀴놀론이라고 해갖고 항생제 역시 철분이 이 퀴놀론과 결합하여 이 약물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철분은 약 2시간 그랬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두는 게 좋고, 레보사이로신과 또 역시 똑같이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하고는 철분은 비타민 C만 둘이 아주 궁합이 잘 맞아서 흡수를 좋게 해줄 뿐이지, 나머지 영양제들은 대부분 철분들이 흡수를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주는 게 좋고요. 종합 비타민에서는 사실은 철분제가 대부분 없어요. 근데 일부 약에서 종합 비타민 철분제를 넣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양제는 안 드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철분제는 빈혈이 있을 때만 먹어야지 빈혈이 없는 사람들한테 먹는 거 안 좋고, 특히 또 이제 임산부들한테 이제 선물용으로 빈혈약 많이 주잖아요, 철분제. 근데 그것도 임산부가 빈혈이 있을 때 철분제를 먹어야지, 빈혈이 없는 순간에 철분제를 먹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또 심장이라든지 간에 쌓여서 오히려 태아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 셀레늄은 이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건강에 이제 도움 많이 된다는 것 중에 하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항암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갖고 암 환자들이 이제 셀레늄을 이제 많이 복용하고 있고요. 피임약을 쓸 때도 결국은 셀레늄 감소를 이제 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셀레늄은 독성이 있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부족할 때는 반드시 먹는 게 좋고, 정상일 때도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은 과잉이 됐을 때, 그때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브라질 너트 먹고 과잉되는 경우도 의외하게 많아요. 그러면 셀레늄 과잉이 되면 어떤 작용이 되냐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요. 이빨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손톱 발톱이 이제
그런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적절하게만 먹으면 또 도움이 되는 게 셀레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머리카락 영양제에서도 셀레늄이 들어가긴 있어요, 소량은. 근데 과잉된 경우는 안 좋다고 되어 있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 셀레늄 결핍할 때 비타민 E 결핍이 증가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요드 같은 거, 요드 결핍 시 셀레늄을 주면은 셀레늄 효소에 의해서 갑상선 대사가 증가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드 결핍 시는 셀레늄 주기 전에 요드를 먼저 결핍하고 이제 교정하고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다불포화 지방산, 보통 이제 오메가3죠. 오메가3는 셀레늄 요구량을 더 증가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과 구리 역시 이 셀레늄 요구량을 증가시켜서 결핍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셀레늄 결핍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 토양들 자체가 셀레늄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되어 있고요. 검사해 보면은. 그리고 아연, 의외로 아연은 결핍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혈액검,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다 보면은 비타민 D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 이렇게 결핍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연은 특히 이제 면역력 증강에 좋게 되고, 상처 회복에 좋고, 그리고 이제 다른데 이제 손톱이라든지 피부 이런 데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제산제는 아연의 흡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결핍을 유발시킬 수 있고, AC 이니비터라고 해갖고 이제 이 약은 소변 내 아연 배출이 3.8배나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은 이 아연 결핍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먹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꼭 아연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스피린 역시 소변 내 아연 배출을 증가시켜서 아연 결핍을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항암제. 이것도 역시 항암제 있는 경우 아연이 들어가게 되면 항암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게 있고요. 그리고 피임약, 이뇨제 이런 것들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쓸 때 아연은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은 또 항생제와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아연 결핍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스테로이드 먹는 사람들은 아연을 추가로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 구리는 이제 아연은 구리의 흡수를 방해하여 장기간 고용량의 이제 아연을 복용한 경우는 구리 결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면 되고요. 마그네슘의 흡수를 또 아연이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는 게 좋고, 또 이제 칼슘도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엽산. 아연과 엽산은 pH 2.0, 위산에서는 서로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지만은 pH 6.0, 12지장에서는 서로 결합된 것이 떨어져 흡수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영양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비타민 A. 아연은 비타민 A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연이 결핍할 때는 비타민 A도 결핍이 따라올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영양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필수 지방산. 아연은 필수 지방산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개 주면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비타민 B6가 이제 아연 요구량을 증가시켜서 아연 결핍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비타민 B6를 먹는 사람들도 보고 장기간 오랫동안 고함량을 먹는 경우는 아연을 보충해 주는 게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양제 이제 3가지 중요한 거, 코엔자임 Q10, 오메가3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코엔자임 Q10, 일명 코큐텐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하잖아요. 이 코큐텐은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 ATP를 36ATP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 주로 어디에 제일 많냐?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고 근육에서 근육을 뛰게 하는데 바로 코엔자임 Q10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인데랄, 보통 베타 차단제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코엔자임 코큐텐 의존 효소를 이제 차단해서 차단을 해서 약물의 이제 필요와 심혈관 질환 이제 발생을 이제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드리아마이신은 심장 약인데 심장약 같은 경우가 이제 심장 독성이 있어요. 항암제인데 심장 독성이 있어갖고 이게 이제 심장 독성을 예방해주는 코큐텐이 이제 예방해주는 효과가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항암제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코큐텐을 이제 2년 이상
써야 된다는 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약들은 대부분 혈중 코엔자임 Q10 농도를 떨어뜨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 맞는 사람들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와파린 같은 경우는 이제 코큐텐이 와파린의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약을 먹는 사람들도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 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엔자임 Q10, 이제 코엔자임 Q10의 영양제하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비타민 E는 코엔자임 Q10의 이제 흡수를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코큐텐 먹을 때 비타민 E 단독요법은 사실은 권장은 하지만 코큐텐에 비타민 E가 같이 있는 거를 먹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와 간 내 농도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코큐텐은 비타민 E가 같이 있는 게 좋다고 되었고, 카르니틴도 코큐텐과 카르니틴은 심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3가 이제 영양제 중에서 많이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비타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거.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거고, 오메가6는 염증을 증가시켜주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항상 밸런스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우리 음식에는 항상 오메가6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스피린하고 오메가3는 둘 다 이제 혈소판 응집을 차단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은 오메가3까지 먹으면은 혹시라도 출혈 경량이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먹는 사람은 오메가3를 권장을 하질 않아요. 근데 아스피린 안 먹는데 내가 좀 혈관 질환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오메가3를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염진통제는 보통 이제 염증을 가는쳐서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오메가3를 같이 먹으면은 둘 다 항염증 작용을 갖춰서 상승 효과를 줘요. 그래서 소염진통제 먹는 사람들은 오메가3를 같이 먹게 되면은 소염진통제 양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고요. 리바비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메가3가 이거의 부작용을 감소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B6는 오메가3와 비타민 B6는 결국은 이제 서로의 조직 내 수치를 감소시켜 조직 내 대사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조합은 1대 6가 1이나 4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식단은 최소 10에서 20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메가3만 먹지 굳이 오메가6까지 먹을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오메가3를 먹게 되면 비타민 E의 요구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오메가3 먹을 때 비타민 E도 같이 곁들여 있는 걸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철분 결핍으로 인한 인지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빈혈이 있는지를 꼭 확인시켜 주는 게 좋아요. 오메가3 먹을 때. 그러니까 빈혈이 있으면은 꼭 철분제를 줘서 빈혈을 교정해 주라고 되어 있고요. 셀레늄 같은 경우도 오메가3는 셀레늄의 요구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산균인데, 유산균은 사실은 특별히 약물들, 특히 이제 항생제, 항암제, 그리고 아스피린, 이런 것들은 점막에 손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균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해균이 드러나서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약하고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고 유산균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 먹게 되면 결국은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서 독소들이 많이 생겨갖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세균 번식이나 이제 장염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비타민과 약물의 복용법 하면은 첫 번째, 비타민하고 약물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질병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약물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 영양제로 치료하겠다. 특히 이제 심각한 병. 일부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이제 특히 암 환자분들이 이제 자기는 자연식으로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요법, 비타민을 낫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대부분이 다 실패를 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병원 치료, 약물 치료, 항암 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거를 해서 제거를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통해서 결국은 재발을 막아야지, 이거를 통해서 꼭 그거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물을 쓸 때는 처음에는 질병을 막기 때문에 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나면 약을 최소 용량으로 줄입니다. 그러면서 생활습관, 비타민으로 해서 이거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약물의 복용 시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비타민은 사실은 꼭 복용 시간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수용성과 지용성이란 건 뭐냐? 수용성은 물과 함께 먹으면 되고 지용성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돼요. 근데 약물은 작용 시간, 효과를 보게 하기 때문에 식전, 식후, 그 다음에 복용 시간을 꼭 철저하게 지켜줘 갖고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돼요. 비타민 먹기 위해서 약물 시간을 조정할 필요는 없고, 약물을 먹기 위해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조절하는 게 좋고요. 약물과 비타민은 가급적이면 시간 간격을 두고 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비타민도 필요한 것만 복용하고 약을 비타민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거나 약 용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왔던 분도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처음 이렇게 많이 먹고 안 좋아졌다가 제가 약을 3개로 줄인 다음에 한두 달 복용하니까 좋아졌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약을 끊어서 혹시라도 다시 어떤 게 뭐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타협하면서 그러면은 거기 3개에다가 조명합 비타민 정도 하나 더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갔는데 꼭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꼭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거기에 이제 자기에 맞는 영양제와 약을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비타민을 선택할 때 기본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어떤 영양제를 꼭 먹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유산균. 이 3가지를 제일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먹겠다면 종합 비타민, 식사가 안 좋다면 종합 비타민, 그리고 햇빛 노출이 잘 안 되면 비타민 D,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메가비타민 요법을 하겠다. 그럼 비타민 C,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암 환자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비타민 C, D, 오메가3, 유산균, 그리고 인비터스 1316, MSM,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각각의 이제 작용들이 약간씩 차이고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죠. 사실. 부신 기능을 두고, 그 다음에 백혈구 세포들을 이제 증강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비터스 1316은 장내 이제 장애에서 있는 M세포와 결합해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NK나 T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들을 없애주는 그런 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LGG, BB12, LA5, 이 3가지라는 거. 그리고 뼈 건강에서 꼭 필요한 거는 비타민 D하고 칼슘이고, 이 칼슘 효과를 올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마그네슘, 그리고 K1, K2,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요새 최근에는 제품들 보면은 그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칼마디라고 해갖고. 그런 것들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는 코엔자임 Q10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증은 결국은 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찌꺼기가 이제 끼인 경우야. 그거를 좋게 해주는 건 뭐냐? 혈액순환제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오메가3하고 퀘르세틴이라는 게 있고요. 장 건강은 유산균, 그 중에 LGG, BB12, LA5를 가장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염, 방광염은 라코필 듀오라고 해갖고 GR1, RC40이라는 유산균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뇌건강, 치매에 이제 예방을 하는데 호모시스테롤, 아까 6, 9, 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보통 호모시스텐을 떨어뜨려줘 갖고 결국은 이제 예방해 주는 도움이 있고, 콜린,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병원에 가면 또 처방하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드시면 되고요. 요새는 좋은 약들이 많으니까 또 본인이 아직은 치매까지 안 가고 조금 기억력이 감퇴하고 뇌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영양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이제 관절염에 가장 좋은 약은 MSM입니다. 그리고 관절 건강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가 관절염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 그리고 당뇨병, 합병증. 당뇨가 오래되면 당뇨를 조절을 해도 합병증이 오게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신장, 눈, 그리고 발바닥 이런 데 오는데, 그런 합병증을 예방해주는 가장 좋은 거는 퀘르세틴이라는 영양제고,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는 고압산소 치료. 산소통에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게 좋고, 이 혈액순환은 퀘르세틴하고 오메가3, 아까 동맥경화증이랑 똑같이 그 2가지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에 도움이 되는 거는 비타민C라든지 이제 퀘르세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암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영양제, 만약 항암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영양제로서 뇌 손상이 있을 때는 퀘르세틴, 신경도성은 글루타치온 주사. 이 글루타치온은 먹는 거는 대부분 위산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주사제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퀘르세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는 이제 비오틴하고 퀘르세틴. 그리고 백혈구 감소가 있을 때는 비타민 C라든지 베타글루칸 1316, 인비터스 1316 이런 게 도움이 됐고, 심장 독성이 있는 경우는 코엔자임 Q10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균이 있고, 그 다음에 간 독성이 MSM이라든지 글루타치온 주사가 되어 있고요. 신장 독성 같은 경우는 글루타치온이 주사제가 제일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폐독성, 이제 폐섬유증일 때는 퀘르세틴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오늘 내용 하다 보면은 제가 또 실수한 말들이 또 있어요. 약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다가 제가 또 이제 잘못 아까 이제 얘기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은 자기 약이, 먹고 있는 약이 뭔가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그 카페에다가 그 질문을 넣으시면은 제가 여기 설명 안 되는 약들도 제가 보고 어떤 약이랑 겹치고 어떤 약이랑 겹쳐서 답을 해드릴 테니까 꼭 여기 아니래도 질문을 통해서 해야 하고, 자기가 뭐를 먹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양제도.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약들도 오히려 약이 돼야 되는데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너무 장시간 동안 제가 얘기하다 보고 또 너무 재미없는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재미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